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 수업 교과서 162쪽 2단원 한국문학의 갈래별 전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석의 시 국수를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문학의 갈래,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시조 세수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펴셨죠? 항상 교과서하고 필기구 잘 준비하시고 책상 앞에 앉아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론 부분인데요. 시험에는 다음 중간 시험 1회고사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론 부분은 여러분이 꼭 숙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이론 딱딱하니까 졸지 마시고 필기해가면서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문학의 갈래는 총 4가지가 있죠.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정, 서사, 극, 교술의 총 4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서정 갈래가 되겠죠. 자,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 갈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꾸 오류가 나네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표시를 좀 하고 싶은데 서정 갈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워드가 운율과 함축적인 표현이죠, 그죠? 서정 갈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바로 운율과 함축적인 표현.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서정, 자신의 감정, 정서를 노래하기 위해서 운율과 함축적인 그러한 언어를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서정 갈래다 하면 바로 시라는 게 있죠, 시, 그죠? 시다. 시험에 서정 갈래의 개념을 서술하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는데 서정 갈래는 시다 이렇게 쓰는 또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하위 갈래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하나의 하위 갈래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서정 갈래 이제 물랑하게 갈래 중에서 왜 서정 갈래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의 문학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한 게 바로 서정 갈래였겠죠. 왜냐? 서정이 쉽게 얘기하면 이 서정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노래에서 왔죠, 노래. 노래. 그 노래는 어디서 불렀냐? 원시 종합 예술에서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원시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고대 원시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 만약에 시다, 음악이다, 뭐 춤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갈라지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서로 이렇게 행해진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뭐 옛날에 무슨 뭐 하늘에 무슨 뭐 제사를 지냈다 모여서 부족이 모여서 무슨 어떤 집단적인 의식을 치렀다.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 춤, 무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행해졌다. 그런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서정 갈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불렀던 노래가 나중에 이제 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도 처음에는 뭐냐면
집단적인 성격을 띈 겁니다. 집단적인 성격의 노래도 출발했는데 이후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는 집단의 어떤 의식 이런 걸 치룰 때 불렀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서정갈래를 우리 이제 전통 문화에서 찾아보면요. 향가라는 게 있죠. 향가. 향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라 문학을 대표하는 거죠. 향가라는 뜻이 뭐냐면 향이라는 어떤 고향, 뭐 나의 뭐 국가, 민족 뭐 이런 걸 뜻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노래다 이런 뜻이야. 나라의 노래. 그러니까 신라의 노래다 이런 뜻이야. 향가라고 하면 신라 하면 곧 향가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제망매가부터 해가지고 자 향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향찰일로 기록이 돼 있죠. 향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기법. 향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표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만 빌려다가 우리말의 그런 어떤 뭐 조사라던가 어미 다양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이 향찰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이 와도 중국인이 와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가라는 게 있었고요. 좀 서정갈래 대표적인 게 향가 신라시대죠. 신라시대 향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여기 고려시대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은 고려가요니까 고려시대였겠죠. 고려시대는 이제 고려가요라는 게 있었죠. 향가다 가요다 여기 가짜 붙었죠. 가요 다 노래로 불렸다. 노래로 불렸습니다. 그냥 고려 여기 나오네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그 서정 갈래였고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이후에는 시조라는 것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당시에 어떤 그 사대부라고 하죠. 사대부 이제 중국에 유학 갔던 어떤 하나의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하나의 그런 시라던가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게 시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시조라는 것도 역시 서정갈래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보면 향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뭐 주로 신라의 귀족들이 불렀겠죠, 그죠? 또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민들 고려시대의 그런 백성들의 정서를 담은 것이고, 근데 시조라고 하는 거는 물론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겠지만은 일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대부들의 그러한 그 자신의 사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고려까지 했고요.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됐죠. 46년에 반포가 됐고요. 우리말로 된 한글 국문시가가 많이 발전이 됐다. 그래서 특히 시조가 적극적으로 창작 향유되었다. 시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들어진 거는 고려 중기 이후에 뭐 고려 후반부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꽃피운 것은 바로 조선시대에 와서 꽃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라는 것도 이제 그 전기와 후기로 나눠보면 주로 처음에는 시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사대부들이 자신의 유교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조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자신의 유교 이념이나 자연, 친화 사상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을 했겠죠, 그죠?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효입니다. 충과 효, 충효 사상을 드러내는 것. 자연 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거. 대표적으로 뭐 윤선도라던가 이런 시 보면 자연과 가까이 지낸다. 그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꼭 사대부들의 전유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녀, 기생이죠. 기생 뭐 황진이 같은 사람, 시죠. 잘 지었죠. 기녀를 비롯한 여성, 또 중인층 가객 등으로 점점 작가층이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었지만은 점점 확대되면서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다는 건 뭐냐면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나오고 삶의 애환도 나오고 뭐 다양한 주제가 나왔어요. 또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설시조라는 게 나오죠.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평민들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민의 익살과 풍자 분방한 체험과 감정. 아무래도 이제 사대부들이 지은 것보다는 좀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약간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선 시대가 이제 전기 후기로 넘어가서 조선 이제 그 구한 말 정도 되면 개화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개화기. 개화기라는 게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분야를 이제 바꿔보자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에 나타났던 서정 관례가 이제 창가라던가 신체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창가, 신체시. 창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사음보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노래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떤 무슨 계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던 게 창가예요. 개화기 때. 그다음에 신체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뭡니까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죠. 신체 우리 몸 신체가 아니고요.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거, 뉴 스타일의 시.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시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양의 이제 그런 그 시의 시를 이제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를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요즘 말하는 우리 자유시는 아니고요. 약간 그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다 보면 되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 시를 쓴 사람이요. 최남선이죠.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제 신해철이라고 있는데 신해철 신해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어, 어쨌든 요 신체시고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자유시가 등장한다. 자유시라는 건 이제 자유롭다. 그 전에 우리가 시조나라던가 한시라던가 이런 거는 뭐 틀에 박혀 있잖아요. 틀에 박혀 있다. 어떤 틀을 지켜야 돼. 그걸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 정형. 형태가 정해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자유시는 자유롭게 쓰는 거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뭐 3장 안 지켜도 되고 뭐 30줄 써도 되고 300줄 써도 되는 거야. 자유시라는 게 등장이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시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근데 여기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얘기해요. 일제 강점기 때. 요거는 개화기 때고요. 이런 거 이제 자유시 요거 때는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가 뭐냐 하면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시입니다.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1920년대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이제 김소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소월이 진달래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산유화도 있고 엄마야 누나야도 있고 김소월 하면은 특징이 뭐야? 우리의 민족의 전통적 정서 뭐 한이라던가 이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이라던가 이별의 정서 또 온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삼음보를 이야기해. 삼음보 세 마디씩 끄 있는 거 그러한 계승한 시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최고 좋아하는 시인이 김소월이다. 그런 옛날에 통계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3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순수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순수하게 시에서 뭐 딱 시의 어떤 이념이라던가 이런 걸 집어넣지 않고 시 자체의 그런 언어로서 표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모더니즘 시. 예전에도 모더니즘 시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문명, 어떤 문명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약간 도시적인 문명 이런 거 그런 거 좀 비판하면서
시가 어떤 뭐 시에서 어떤 이미지적인 시각적 이미지적인 걸 아니 추구하고 현대 문명을 약간 비판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던 것이 이제 모더니즘시다 이렇게 보죠. 생명시. 생명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생명파라고 있었어요. 생명파라고 있었는데 유치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명파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생명을 탐구하는 인간의 생명 또는 본능, 무의식, 생명, 본능, 무의식 이런 것들을 주로 탐구했던 것이 이제 생명파다, 생명파의 시다, 그래서 생명시다 이렇게. 어쨌든 30년대 들어가서 다양한 시적 경향이 나타나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4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저항시인 이육사, 윤동주. 일제강점기 때 3대 저항시인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육사, 동주, 상화.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없는가라는 시가 있죠. 네. 윤동주 윤동주의 서시도 있고요. 자화상도 있고요. 이육사 절정 이런 시도 있고요. 이육사는 본명이 아니잖아요. 264번 자기의 죄수번호 수임번호잖아요. 그렇게 개명했을 정도로 그 자체로 이육사는 독립운동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항시를 썼었죠. 자기 성찰적인 시, 윤동주 같은 거, 참회록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참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해방 1945년 해방 이후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70년대 70년대 민주화 80년대 90년대까지 하면서 현대시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현대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정갈래 처음에 원시 종합예술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가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노래에서 시작해서 이게 다양한 문해사조의 시가 이르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서사갈래를 볼게요. 서사라고 하는 게 아까 서정이었죠. 정이랑 감정, 정서 이런 걸 나타내요. 서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야.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이 그렇죠.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 그걸 개연성 있게 전달한다. 개연성이라는 건 뭐냐? 그럴싸하다. 그럴 수도 있다. 개연.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연자.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또 소설 읽었다 그러면 소설이 허구잖아. 허구인데 거짓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좀 공감이 가잖아요.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도. 근데 사실은 요즘은 현실이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소설 같네라는 말을 쓰기도 참 소설한테 민망합니다. 자,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죠. 그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서정갈래가 온문이라고 한다면 서사갈래는 산문의 형식을 띱니다. 맞죠? 이것이 바로 서사갈래의 특징이 되겠죠. 서사갈래는 갈등이라는 게 나오죠. 갈등이 뭡니까? 물론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또는 둘 사이에서 서로 대립될 때 그걸 내 혼자 하면은 내적 갈등이고 다른 사람 남과 하면은 외적 갈등이고 그죠? 그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산문의 형식을 취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설이 되겠죠. 소설. 자,
소설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사가 나왔느냐. 모든 것이 보면 이제 제천의식 이런데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부터 쭉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는 처음에 아까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긴 노래를 불렀어 처음에. 어떤 노래를 불렀냐? 그러니까 옛날에 부족 국가였는데 부족을 통일한 그 영웅이 나타났어. 우리 앞에 어떤 주몽이나 뭐 단군이나 뭐 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신격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것들을 신격화 시켜서 그런 거를 나중에 긴 노래를 불러 나중에 다듬어서 기록했다. 그 신화야 신화. 그죠? 신화. 신화 서사 갈래죠. 그다음에 그런 신화에도 전설 민담 이런 이야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호랑이 담에 피던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이 이제 구비문학이잖아요. 그죠?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비문학이죠. 이 구비문학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됐겠죠. 이제 고려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했네요. 오늘날까지 전달됐다. 신화, 전설, 민담 합쳐서 뭡니까? 설화. 그죠? 설화. 이 셋을 합쳐서 설화라고 해요. 입에서 입으로 구비문학, 나중에는 기록문학으로 기록이 되었다. 자, 고려시대 때는 어떤 서사관례가 있었냐? 바로 폐관문학이라는 게 있었다. 폐관문학이라면 처음 들어보죠. 폐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벼슬이 벼슬.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제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뭐 이야기들을 갖다가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다 수집한 거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야. 그걸 이제 폐관문학이라 해요. 이 폐관문학이 나중에는 소설의 모태가 돼. 소설의 모태가 된다. 폐관은 처음에 이야기를 또 모아놨잖아. 소설이라는 게 이야기잖아. 이야기를 모아놨다. 거기다 상상력이 가미되고 뭐가 조미료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소설이라는 게 탄생한 거야. 그 다음에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람들은 가전문학이라는 게 있어. 가전문학. 이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야, 실제로. 사물, 뭐 바늘이다, 뭐 막걸리다. 막걸리도 의인화시킬 수 있어. 물이다, 술이다, 뭐 몽둥이다. 이런 걸로 의인화시켰다.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해서 왜 이렇게 표현했냐?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거를 가전문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소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등장했느냐 하고 보면은 조선시대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렇게 소설이 등장하기까지는 이런 폐관문학, 이런 가전문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뭐냐? 금오신화라는 거야. 금오신화.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뭐냐? 금오신화라는 거야. 근데 금오신화는 뭐냐면은 한문 소설이야. 한문 소설. 한글 소설이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럼 내가 선생님 여기서 참고로 하나 쓰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한글 국문 소설은 뭐냐? 뭘까요?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는 거야. 홍길동전 알죠?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이야.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아니야.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뭐다? 조선 전기의 김시습의 금오신화다. 누가 썼냐? 김시습이 쓴 거야. 한문 소설이야. 한문 소설. 한글 소설이 아니다. 요것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졸업하고 나서 한참 10년 뒤에 가서도 이런 거를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겠죠. 선생님 이거 요 내용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이걸 배웠어요. 어, 지금도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때 배운 게 난 선생님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라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후기에 일어나서 영웅소설, 뭐 영웅의 이야기겠죠. 역사 군담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소설이에요. 전쟁소설, 전쟁 이야기. 가정소설, 뭐 가정의 이야기겠죠. 판소리의 소설, 다양하게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약이 나왔었죠. 아까 계약에서 앞에 보면은 뭐였죠? 신체시가 나왔었죠. 신체시. 여기 뭐야? 여기는 신소설이라고 있네요. 그죠? 새로운 소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고전 소설과 비교해서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뉴 스타일의 소설이 되는 거야. 쉽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현대 소설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좀 과도기적인 형태다라고 보면 돼. 뭐 이인직의 혈의 누다 뭐 이런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혈의 누 뭐 이런 소설. 1910년대 1월 이광수의 무정. 자,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 소설, 근대 소설의 출발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 소설은 약간 좀 과도기적인 단계였고 소설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그 구조도 있어야 되고 인물 사건 배경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인물의 내면 심리라던가 이런 것도 잘 묘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종이 자꾸 치네요. 그런 형태가 뭐 지금의 현대소설에 비해서는 조금 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이광수의 무정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광수를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우리나라에서 천재가 몇 명 있는데 뭐 일제강점기 때 천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광수다. 뭐 이광수 무슨 뭐 앞에 얘기했던 최남선, 뭐 이상 이런 사람은 천재라고 하는데 이광수의 소설을 무정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무정, 유정 이런 뭐 소설이 있는데 그걸 읽고서 참 굉장히 좀 속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 어떻게 1910년대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이광수는 정말 이 사람은 천재구나. 왜냐면 지금 현대 소설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약간 퀄리티를 보였다. 그래서 참 선생님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고요. 자, 1920년대 사실주의적 성격의 단편 소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주로 나오진 않았는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작가들이 보면 김동인이다, 현진건이다, 나도형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30년대에는 이제 30년대에는 이렇게 실험적 기법의 소설도 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 있을까요? 이거 좀 나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약간 좀 나눠서 볼게요. 아이고. 자, 이걸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30년대 장편 소설의 성장이다. 장편 소설의 성장. 장편 소설은 염상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염상섭의 뭐 3대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만식의 뭐 태평천하 이러한 소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험적 기법의 소설이다. 실험적 기법의 소설.
이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상이 있죠. 이상은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오감도라는 시 대표적으로 있지만은 시만 쓴 게 아니라 소설도 썼습니다. 이상의 대표적인 소설 날개라는 소설이 있죠. 이상은 주로 이제 뭐 초현실적인 기법을 많이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1940, 50년대 격변의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이때는 뭐 해방도 되고 전쟁도 나고요. 현실을 반영한 사회 변형을 지향하는 소설이 많이 등장했다. 라고 됐네요. 여기 이제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특징. 뭐 작가까지는 다 모르더라 하더라도 1940, 50년대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사회변을 지향하는 소설.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 특징을 알아두세요. 이때 등장한 뭐 작가들이 뭐 최만식도 있고 또 최인훈도 있고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60년대 80년대는 한참 경제 발전하는 시대죠. 6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분단이 됐죠. 그걸 비판적으로 산업화 고도 도시에 따른 사회 변화를 포착한 작품들, 뭐 이런 특징들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탈이념, 뭐 그 전까지 뭐 공산주의다, 뭐 자유주의다 뭐 했는데 이념을 탈피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소설들이 많이 등장했다. 90년대 이후에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대 이후에는 소설 갈래의 형식적 실험과 함께 현대인의 삶의 다양한 기법을 그리는 작품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고요. 세계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아직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죠. 뭐 그것이 뭐 우리나라 작가들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번역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한데 노벨 문학상은 못 받았는데 세계 3대 문학상인가요? 맨부커상이라고 있어요. 맨부커상. 그거를 이제 받은 작가가 있었죠. 그 한강이라는 작가 있어요. 한강이라는 작가. 강 이름이 아니에요. 작가 이름이 한강이에요.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단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강이 그 상을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을 받아갖고 한강 열풍이 불게 됐었죠. 맨부커상은 좀 그것도 뭐 굉장히 수준 높은 상이긴 한데 노벨 문학상이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자, 일단은 서사갈래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고요. 자, 아이고, 교술갈래죠. 교술갈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교훈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교훈적인 성격 또는 목적성을 띈 거. 어떤 교훈적이거나 목적성을 띈 것을 교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가의 체험이나 개인적 성찰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허구가 아니죠. 허구와 상상력의 영이 아니라 작가 이제 사실적으로 자기 개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경험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가 직접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교술갈래의 특성이죠. 실제의 경험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것. 교술갈래의 특성이다. 보면 되고요. 자, 우리 문학사에도 교술갈래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경기체가 악장, 가사 이런 것들이 다 교술갈래에 해당돼요.
이 경기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나온 거예요. 고려시대 나온 것이고, 악장이나 가사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작가의 체험이나 성찰을 다룬다. 또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목적성을 띠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교술관례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하위 관례로 나타나는 것은 경험과 생각을 표현한 방식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 표현 방식이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교술관례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교술관례를 대표하는 게 뭐야? 수필이죠, 수필. 수필. 수필은 이제 고전 수필과 이제 현대 수필로 나누는데, 일단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다 국문 수필과 한문 수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문은 한글로 쓴 것과 한문으로 쓴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문 수필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굽니까? 이규보라는 작가가 있고요. 또 한문 수필은 고려 때는 고려시대 이규보, 또 조선 때는 박지원이 대표적이죠. 원래는 이제 글자가 없었으니까, 우리 글자가 없었으니까 한문 수필로만 쭉 썼겠죠. 한문 수필만 썼다가 조선 때 조선조의 한글 창제 이후에 국문 수필이 같이 존재한 겁니다. 공존한 겁니다. 뭐 국문 수필 한글 나왔다고 한번 없어진 건 아니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여성들이 국문 수필을 많이 썼고요. 고유한 영역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전 수필에 대한 이야기고요. 현대 수필은 1930년대 이후에 한문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에는 창작층 및 주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조선 후기에 여성 작가들이 국문 수필을 다수 등장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좀 참고를 한번 알아보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해경궁 홍씨라고, 이게 아마 그 궁에서 누구야 그 뭐 왕장가 세자비인가 그랬을 겁니다. 정확히 하기엔 선생님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그 수필이 있고요. 또 의유당 남씨라는 사람이 쓴 동명일기라는 것도 있고요. 유씨 부인이 쓴 조침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이것들은 여성들 작가들이 쓴 국문 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에 한문 문학의 한 갈래가 잘 꾸준히 창작되었다. 근데 30년대 대표적인 작가를 한번 알아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이상도 수필을 썼습니다. 이상. 그다음에 뭐 이태준, 피천득 이런 사람들. 특히 피천득 작가 유명하죠. 그죠? 피천득. 자, 이렇게 교술관례는 뭐 좀 짧네요. 짧게 교술관례라고 하는 거 어떤 가르칠 교자예요.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이라던가 어떤 목적성을 띠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쓰면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교술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관례를 보겠습니다. 자, 극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극관례의 개념을 보면은 여기서 상연 혹은 상영이라고 했죠. 말이 달라요. 상연이라고 하는 거는 연극이죠, 연극. 연극은 이제 무대야, 무대사죠. 또는 상영이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 영화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로 해가지고 대사나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을 극이다. 근데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대본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상연이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끝갈래에서는 인물의 대상이 긴급하게 긴밀하게 결합된 극적 구성이 중시된다. 연극의 대본 희곡이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희곡과 시나리오인데 대표 중에 하나가 희곡이죠. 대표가 희곡이죠. 희곡은 뭐야? 연극의 대본이죠. 희곡, 그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 연극의 대본. 자, 극갈래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전개됐을까요? 판소리, 가명극, 인형극 이런 거는 전통연이라고 합니다. 전통연이, 전통적인 것들. 심파극, 근대극, 현대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발전돼 왔네요. 판소리, 가명 이거 다 조선 후기에 나온 거예요. 조선 후기. 심파극 이런 걸 개화기를 거쳐서 근대극, 일제대를 거쳐서 나온 거예요. 현대극으로 발전한 겁니다. 자, 판소리가 뭔지 여러분 알 것이고, 가면극이라는 쉽게 보면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람이 가면 쓰고 사람 가면이나 동물 가면 쓰고 앞에 나온 봉살탈춤 같은 것도 가면극이잖아요, 그죠? 하의 별신고 탈놀이 봉살탈춤. 인형극이라고 하는 건 인형을 이제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이 인형을 뒤에서 이제 조종하면서 이렇게 연출하는 거. 곡도각시 노름이 있다. 심파극이라는 게 있어. 심파극이라는 건 개화기 때 이제 심파극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이수일과 심순애인가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심파극 이게 뭐냐면 여기 연기한 사람이 있고 뒤에 또 연사라고 있어요. 연사라는 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이수일과 심순애는 어쩌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이제 또 연기하고 그런 심파극이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사실주의 연극이 이제 당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주의 연극이 주를 이루었다. 60년대 이후에는 오태석과 이강백을 중심으로 사실주의 전통을 넘어선 다양한 현대극이 시도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여러 매체가 발전하면서 영화의 드라마,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 그 다음에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의 대본 이런 것들이 다 극할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극할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져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다시 한번 되돌려보기 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